중동산 원유가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전쟁 때문에 또 운송비가 장기적으로 확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 통행세까지 있으면은 사실상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런 데에서 이렇게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일단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서 대신 판매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으로 좀 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이게 석유 가스가 끝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소라든지 제 방식의 전기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연 자동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쓰이긴 쓰일 것입니다만은 전기차가 빠르게 대체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가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주춤하고 있죠. 많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미국 원유와 LNG 수입을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하는 것이 늘어나는데, 미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운송비가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송비가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1월 11월에 이미 전년 굉장히 도입량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산 원유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도 운송료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거두면 사실 가격이 안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품질이 중동산 원유의 품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주로 황함량이 높고 밀도가 큰 고유황 중진류인데요. 미국산이나 브렌트 같은 저유황 경질류 품질이 낮고 정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랬다 운송 비용이 있다 호르무즈의 통행료까지 하면 이것은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시아 정유 시설 자체가 중진류에게 최적화되어서 대체가 어렵다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설을 조금 변경을 시키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미국산은 수입을 했기 때문에 경질류 황함량이 낮고 가벼운 경질류가 고부가 가치 휘발유 생산에 유리할 품질이, 보통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중진류 처리에 최적화된 고도화 설비를 갖고 있어서 중동산 원유가 정제 효율에 적합합니다만 좀 변경을 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럼 이거를 한번 가능한가 해서 우리나라 정제 시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되는데요. 수십 년간 항성분이 많은 중진류보다 경진류로 만드는 고도화 설비에 집중해야 있기 때문에 무거운 기름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가벼운 경진류를 처리할 때 구조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전화라면 수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유 공장을 새로 짓는 수준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데요. 그래서 미국산을 그럼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우리가 2014년부터 들어왔는데 어떻게 정제를 했는지 잘 보겠습니다. 미국산은 주로 수압폐쇄 기술을 통해서 경질류 유황 함량이 낮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산 원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제 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미 조정하고 미국산 것을 들여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통제를 해서 만약에 준다면 중동산 비중을 갖다가 이쪽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동산은 그러면 더 싸게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중동산이 어떻게 보면 석유 가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해서 주문을 할 수가 없죠. 가격도 높고 이런 부분을 미국산 원유는 비교적 덜 복잡한 정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삼국 정유사들은 높은 설비 가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도 공정, 중류율을 분해해서 휘발유 경 고부가 전환을 활용해서 미국산 원유를 처리한다. 처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들어온 걸 그냥 저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산 원유 중 일본의 콘덴세이트 초경질 원유는 정제 과정을 통해 나프타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초경질류 분리.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만을 확보하려고 한다. 미국산 원유, 캐나다산도 있거든요. 캐나다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산 원유가 캐나다산이나 일부 중동산보다 저렴한 시기가 있다. 그래서 가격 경쟁 유연하나, 그래서 이렇게 운송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운송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중동산 원유가 운송에 있어서 운송비가 올라가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할 때 이로써 이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네네.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질료 처리에 적합한 설비 고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인데요. 미국산 원유 수입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난해 12.4%, 16.4%까지 상승을 했다는데 여기서 설비를 지금 개조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씀이죠. 러시아산 우랄유가 중동산 원유의 대체제로 꼽히지만 중질류면서 항남력이 높다. 중동산 중질류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2023년도부터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했고요. 전 세계 원유는 미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제가 문제가 아니라 도착을 해야지. 제때 도착을 하지 않거나 장기적인 계약을 했어도 장기 공급이 어렵다 그러면 완성적인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 장기적인 공급이 깨지겠죠. 계약을 했지만 카타르도 우리 공급 못하겠다 그러죠. 설비 파괴돼서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설비가 지금 좀 개조를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도 뭐 중진류 반 이쪽 경진류 반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네. 중국도 미국 에너지를 도입하는 이런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미국 쪽으로 가네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70%나 되는 중동 원유를 여기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네. 매번 얘기 그런데 좀 미국산도 캐나다산 원유 캐나다 수입 원유가 수입 가능한가 봤을 때 캐나다산 원유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캐나다산과 미국게 좋아서 올해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정유사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이 미국 중남미에 집중된 원유 수입처를 다변할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했다. 배럴당 캐나다산 원유가 미국산 사우디에서는 배럴당 10센트 15% 저렴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캐나다산 원유가 중진류 특성에서 정제 과정에서 품질 과정이 필요한 경제성을 중진류네요. 결국 그냥 캐나다산을 도입을 하거나 캐나다산 원유의 수입 비중은 아주 지금 낮은데 뭐 원인이 있을 텐데요. 전체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 아주 미미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수입 다변화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 꺼려지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지. 경제성, 경제 기술적 한계, 그리고 지리적 물리적 요인 때문이라는데 오일 샌드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이 높다. 내륙이 위치하여서 미국 등 수출항까지 파이프라인 수송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황항량이 높은 중진류가 많은데 정제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 어차피 우리는 중동 거 그렇게 중진류를 쓰고 있는데 캐나다산도 많이 들여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캐나다산 원율의 95% 이상은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되고 운송 루트가 바다 쪽으로 잘 연결이 안 돼 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항에서 캐나다 항에서 이렇게 그 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이프라인이 좀 부족하답니다. 원활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올샌드 개발은 더 그래서 일반 뭐 그러네요. 네네네. 그럼 캐나다산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멕시코산은 없나? 베네수엘라 원유를 잠깐 볼게요. 세계 1위 원유 매장국인데 3,300억 벌로 끈적거리는 중질 고유황 원유. 이것도 그럼 중동산 대체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석유 생산시설이 낙후화되어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프라를 갖다 재건을 추진 중이다라고 해서 미국은 자체 정유술에 적합한 베네수엘라산 중진류 확보를 위해 제재를 완화했다. 석유 국유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그래서 민간 외국 기업 위전 운영 참여를 허용한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중심 에너지 수급망이 다시 편입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그럼 여기도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중동이 이제 아시아 쪽, 특히 그 달러를 지탱하고 있는 아시아 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전장이 계속하거나 수없이 전장이 이렇게 빈발하여서 석유 시설에 기타 모든 가스들이 이게 타격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급격한 대체도 어렵고 이렇게 됐을 때 미국산 것도 베네수엘라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을 볼게요. 캐나다 수준과 캐나다산과 유사한 수준을 형성하고 10%, 15% 이렇게 낮은 수준의 중동산보다. 그래서 아직은 인프라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생산성이 안 좋은가 봐요. 미국 기업 석유 기업들의 투자를 이런 부분을. 근데 석유가스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아직은 내연기관차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적으로는 전망은 그렇게 폭락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지금 당장에는 아주 이렇게 폭락하진 않죠. 미국에서 가깝고 가격까지 저렴한 베네수엘라산 중진류. 미국의 오일샌드 산업 현황을 볼게요. 캐나다 오일샌드고요. 캐나다 미국 텍사스 연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규모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석유 산업
하루에 1340만 배럴 원유를 생산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셰일산업. 텍사스 중심으로 한 셀 유전이 생산을 주도한다. 주요 정유시설도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가동 가능한 정유 공장이 132개. 정제 능력은 전년 대비 2% 증가.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전기가스, 전기 생산과 석유가스로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LNG 발전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전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네.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업이 떠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 방식의 전기가 생산되면 이것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도 풍력으로 생산하는데 제 방식으로 생산하면 더 엄청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수소, 산소 아니면 자철석을 불에 넣어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소, 산소도 생산하고 일단 테슬라 코일처럼 해서 자철석에다 인비소질 석연탄소 분석화를 넣어가지고 1차 콜, 2차 콜, 3차 콜, 4차 또는 2차 콜까지만 해도 전기를 고전압으로 순간적으로 주면 전기분해표, 열분해표로 수소산소를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자철석까지 깔아놓으면 그것이 전기까지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철석에다 인비소질석, 탄소 분석화를 자철석에다가 인비소질석, 탄소 분석화를 넣어주고 1차석, 2차 콜, 2차 콜, 3차 콜, 4차 이게 EMP 무게도 쓸 수 있는데 1차 콜, 2차 콜만 하더라도 여기다가도 인비소질석, 탄소 분석화를 전기를 줘가지고 엄청 생산하거나 연고자석에다 구리콜, 1차 콜, 2차 콜 가라고 전기 생산할 수 있고 교류 전기를 걸어서 이렇게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서도 판의 형태로 이렇게 자철석 같은 것을 분말을 넣어주고 인비소질석, 탄소 분석화를 넣어주고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속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구리나 뭐 니켈이나 알루미늄이나 그래서 이걸 판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전제품들이 앞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가전제품이 다 들어가 자체적인 집에서 전기 생산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전기 생산하기 때문에 한전의 비중이 장기적으로는 좀 낮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낮아지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전기를 각각 다 생산한다. 모든 가전제품 이게 탑재를 안 하면 아마 이렇게 정부에서 법으로 만약 쓴다면 법으로 이것을 강제를 한다면 그릇이 없는 데는 되게 가전을 쓰지 않겠죠. 전력이 자체 생산하니까 자체 생산의 전력을 그러니까 누진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엄청 좋아지게 되는데요. LNG 발전이 국내 전력 생산에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조명에도 들어가고 냉장고, 에어컨, TV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는 없습니다. 국내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전력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석유 및 가스는 에너지 소비 구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스는 발전과 산업용 여론 등에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발전소에서 석유, 가스, 석탄,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원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 상승, 향후에 내수 시장이 물가 상승과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저출산 고령화 더불어서 소비가 침체가 되고
에 따라서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좀 타격을 많이 받거나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수출까지 꺾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이 이제 방향성이죠. 그래서 이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가 좀 문제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갈등이 좀 심하거나. 그 집안에서도 돈 없어 봐 부부끼리도 싸우지. 한국 발전소의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발전 원가가 상승한다. 한국의 전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8%. 이 수준이 30년간 유지된다. 제주도 같은데 풍력 발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다 소비를 하고 그쪽이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무인도 같은 데 풍력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풍력 발전에도 저 방식이 들어가요. 1차 콜, 2차 콜 들어가. 모든 발전기는 이게 들어가. 1차 콜, 2차 콜 들어가가지고 속력 생산을 한다. 풍력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구 자석도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 대중서 홈을 파서 이렇게 편력을 높이고요. 회전체에다가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거나 1차 콘, 2차 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보다 많이 생산한다. 거기도 임미소질소, 억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준다. 우리나라의 저기 발전기는 다 되죠. 인버터 발전기도 모든 원자력이든 이런 발전, 원자력 발전으로도 이 방식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 풍력, 수력 이런 것도 돌리고, 집안에다가도 이렇게 태양 전지에다가 이렇게 조명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조명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태양 전지판에서 최전축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전기 생산되거든요. 자동차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생산한다. 풍력, 수력으로 돌려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 방식으로 하면은 엄청 전기 생산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같은 건 일단 자체적으로 전력을 다 소화하고 있다. 전기 생산 비용이 석유나 가스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전기 생산 비용을 잠깐 볼게요. 생산 단가가 문제인데, 원자력과 석탄 비교를 하면 킬로와트당 40원에서 60원대 원자력은, 석탄 발전 60원에서 80원, 원자력이 석탄보다 저렴한 편인데요. 제 방식의 원자력 생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나 막대기 방식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게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가스나 이걸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모듈식으로 10개, 100개짜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기발전, 소규모로도 빨리 건설할 수 있어. 석탄 발전에 석유, 가스 발전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모듈식으로 5개에서 그래가지고 큰 탱크로 옮겨 전기발전은 아주 모듈 작은 규모로도 금방 만드셔야 돼요.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화력 발전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원자력도 방사능 염려만 없으면 그래서 시간을 빨리 건설할 수 있다는 모듈 방식으로 작은 보일러 탱크에서 물 끓여서 큰 전기 탱크로 옮겨서 전기 발전한다는 거죠. 10개든 100개든 모듈식으로. 이건 두산이든 웨스팅하우스 미국에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뭔 얘기만 하면 다 무단으로 막 써버리니 이게 무법천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석탄이 약간 더 비싸나, 그러면 그 석탄을 보다 많이 수입할 가능성이 있겠네, 그죠? 네, 석탄을. 중동산 가스가 이렇게 해서 저기서 가스로 발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제일 수입이 안 되고 그러면 석탄 가격이, 석탄 보유국이 어딜까요?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인데요. 그렇게 되면 석탄 발전에 있어서 수입이 좀 더 많이, 세계 4위 석탄 수입국인데 7위 규모의 발전소 매력. 문제는 탄소 배출량 이 부분인데요. 막대한 석탄 매장량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서 수입할 수 있네요. 네.
주로 석탄 수출국이 인도도 그렇고 높은 소비량 생산량, 세계적인 석탄 수출국, 한국의 최대 석탄 수입국이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석탄 매장량을 미국으로부터도 수입할 수 있겠네요. 제가 자철석과 광산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철석 가진데. 그래서 호주,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을 합니다. 1인당 석탄 소비량이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나라가 많다. 석탄 발전 비중은 28.1%, 그다음에 LNG가 30%니까 거의 60%에 해당하는 것이 석탄하고 가스, 석탄과 가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석탄 아니면 가스인데 61기의 석탄 발전소가 운영하고 있다. 61기. 그러면 제주도 풍력 발전량을 볼게요. 육상 23곳, 해상 2곳에서 418메가와트의 발전량을 갖췄다라고 해서 2030년까지 14,0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전기 생산량 가치 제주도 무인도 같은 데서 풍력 발전해서 이거를 거기서 배터리에다 탑재를 해서 이쪽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건전지도 괜찮고 건전지 사업 무인도는 주민들과 다툴 필요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무인도 많은데쇼 제주도 같이 제주도는 바람이 세죠. 무인도도 거기다 풍력 발전을 해서 거기서 계속 배터리 충전해서 그 육지로 갖고 오자는 거죠.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25년 19.2%, 내륙의 3배가 넘는다라고 하는 바람이 좋으니까 2025년 제주도 전기 생산량에 대해서 제주도 11 전력 수요가 평소 0.7기가와트, 700메가와트 수준인데 최대 1.2기가와트 수준이라는데요. 제주도도 앞으로 이제 공장들이 많이 산업단지가 하면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풍력 발전이 이제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다. 전력을 자체 생산을 공급할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현재는 오히려 남는 전력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주된 고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전국 첫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 공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4시간 동안 제주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 공급했다고 발표했는데 아직은 자체를 다 담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주도 전기 생산 비중을 잘 볼까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약 20% 정도 되는데 2025년에서 점점 올라갔습니다. 풍력 발전이 가장 많은 비중, 태양광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그린 수소를 활용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이용해서 전력 생산하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이게 완전히 이걸 석유가스를 대체를 못하거든요. 석유 전기 석유로 전기 생산 비중을 볼게요. 전 세계 세계 소비가 석유가 자동차, 선박, 항공, 수송용 연료로 소비되는데 전기차가 이것을 대체를 하거나 했을 때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전기차가 대체를 했을 때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석유값이 꺾이게 되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석유는 제품에 어울려 플라스틱 같은 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증가가 석유 소비 감소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동차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세계 에너지 소비 중 석유 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졌다. 50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전기 생산보다는 수소 및 산업 연료로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된다라고. 공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저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자초석으로 이렇게 인비소질 석연탄소 분석가를 1차골, 2차골 넣어가지고 자체 전기 생산한다는 거죠. 수없이 나가지고 드린 전기에 구리코일도 인비소질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연고자석에다 구리코일을 1차골, 2차골 감아서 주류 전기를 걸어준다는 거죠. 1차골만 감아도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으로 자기장을 그대로 생산하거나 여기서 자철석 분말들을 수없이 넣고 인비소질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여기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전이차를 만들어서 전류를 교류나 직류 걸어주면 전기 생산한다. 이렇게 태양에너지 판에다가도 발라놓거나 집안에 이렇게 모든 가전에도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흑연 같은 데에다가 원극지 하나만 들어도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다고. 인비소질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자철석 넣는 보잔, 넣는 보잔, 구리나 니켈, 뭐 알루미늄, 뭐 이런 리튬 넣는 보잔 이런 부분을 그 크기를 뭐 금속 같은 것도 대중소 넣어준다. 자철석 들어가는 보잔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원극지 하나만 들어도 배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다가도 돼. 이런 데다가 탄소 방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을 많이 오토바이 뭐 엔진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구리코를 감아놓고 1차골, 2차골 감아도 되고 이게 연고자석을 이렇게 돌려서 전기 생산한다. 오토바이 이게 엔진으로 하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으로 하든 어차피 달리니까 풍력이든 태양력이든 다 이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원자력도 이 방식으로 하고 석탄, 석유, 가스 이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 방식인데요. 풍력도 향후 제 방식으로 도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식으로. 그래서 뭐 방식은 여러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서 전기 생산을 전 세계 석유 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졌다. 확실히 석유는 저물고 있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수소도 나와 있고 수소도 단가가 싸게 나오겠죠. 그걸로 전기 생산하겠죠. 마지막 몸부림. 전 세계 석유 한국 석유 전기 생산 비중 석유로 하는 전기 생산 비중이 매우 낮다. 원자력이 1이고 32.5%, 석탄과 LNG가 주력 발전이고 석유는 1% 미만. 이렇게 운송용, 수송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공장에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나 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과 석탄, LNG 부분, 석탄과 LNG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 이 부분을 덜 쓰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 단가가 이게 만약에 제 방식의 발전 구조가 맞다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석탄과 LNG 수입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서 다 전기로 다 이렇게 가스를 대신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전기 생산에 난방하고 샤워도 하고 그릇도 씻고 그것도 음식도 끓여 먹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어떤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 되는 전기 자동차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전 비중이 원자력도 석탄 그리고 산전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전 개인적인 예상은 그렇습니다. 석유가스는 좀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이 단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렇다. 한국의 주력 발전하는 원자력과 석탄, LNG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전이 안 되면은 발전 단가가 높아지거나 발전이 안 되면 이게 고민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을 하고 있고 결국엔 석탄, LNG가 공장을 돌리는 데서 매우 중요하죠. 석탄, LNG 수입을
석탄의 산업이 발달한 만큼 보다 많은 전력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석탄 LNG가 주요 발전. 전기차가 많이 등장하겠네요. 잘하면. 석유가 아직은 전기차 우리나라 많지 않아요. 전기차 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는 한국이 47.0%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전체 한국 석유와 운송 부분 대부분 중동 우전인데 그래서 결국 석유 소비의 비중이 높은 곳이 공장이나 그래서 석유 중심의 산업 구조인데 1인당 석유 소비량의 세계 4위 산업 및 수송 부분인데요. 제일 많이 높은 게 그래서 원산업 석유를 제품으로 해서 제품 생산 정유 산업과 이걸 다시 수출을 해요. 석유 자학 제품에 많은 양 소비를 다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경유 차량 확대로 인해 수송 연료 소비량이 매우 높다. 중동 지역의 70% 가까운 원유를 이들이 호로주물 때 수입해야 된다. 아마 일본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원자력이나 석탄으로 LNG로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것은 공장을 돌리는데 전기를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새 옛날에는 석유 보일러 썼었는데 이제 쓰는 데가 별로 없죠. 농촌 외에는. 그래서 농촌도 전기로 할 것 같은데 한국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정제해 수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석유 정유 및 석유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운송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운송이 전기차가 이것을 대체를 하게 되면은 원자력이나 석탄 LNG를 확대를 하거나 풍력을 대체를 하려고 그러지만 제주도 같은데 외에는 사실상 힘들죠. 해안 지역, 무인도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 가나 제 방식이 저는 쓰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전기차로 확 가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석유가 확 꺾인다는 거죠. 석유가 운송에 있어서 전기차가 다 대신해 버리면 석유가 꺾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것이 좀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장에는 석유로 내연기관차가 많지만 빠르게 대체가 될 것 같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현대 기아차는 여기 석유 전기차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낮다. 중국산이 다 쓰고 해서 전 세계 60%를 그래서 현대차는 한 7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고 일본도 고민이겠죠. 전기차 전 세계 전기차 비중 전 세계 전기차 비중을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가 27.8% 3% 판매되는 승용차 4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입니다. 중국산이 52% 점유 시당, 유럽이 31%, 한국이 21.8%, 북미가 12.6%.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비중이 42%까지 그게 두 대 중에 한 대 걸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제 방식을 따라서 그러면 이제 석유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냐 그러면 지금 그렇죠.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석유는 플라스틱도 생산하고 이렇게 많은 데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그렇죠. 석유화학이나 정제 산업에서도 그만큼 이제 어떻게 싼 단가로 들여와서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수송에만 쓰는 건 아니니까 중국이 50% 넘는 점을 전 세계 전기차 압도적인 1위, 유럽이 30%에서 안정해서 북미가 10% 초반 상대로 안 많아서 한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20%를 넘어섰다. BYD 1위 20%네요. 테슬라 격차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7에서 10%점 2, 3위권 유지. GD, SAIC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내수 수출을 통해 상위권 점유.
장기적인 전동화 추세는 틀림없다. 그러나 잠시 주춤거리고 있다. 뭐 화자가 났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요. 배터리 기술과 가격 경쟁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중이 증가, 전동화가 진행 중. 아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기차도 뭐 경유 막 쓰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전기로 다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죠. 이게 지하철도 그렇고 전기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뭘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느냐 문제인데요. 전기가 대세가 될 것 같다. 석유는 사실상 30% 이상으로 30% 이하로 줄어들었고 전 세계 에너지 비중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를 보일 거다. 전 세계 내연차 전 세계 내연차 비중을 볼게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로 전환되는 과도기 있다. 결국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 운송에 있어서 이것이 50% 넘어서면 석유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석유가 이제 가격이 꺾이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일부러 둔화시킨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차 자기네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내연기관차를 여전히 내연기관 엔진 탑재 차량 비율이 지금 옛날에 97.1% 압도적이었는데 2023년에 82.4%를 감소했는데 이것이 한 2030년도 되면은 계획에서 40%까지도 차지하지 않을까. 이건 빠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느린 것 같긴 한데요.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독일 같은 데는 그리고 전기차를 포함한 대체 동력 차량 전체 비중이 52.4%까지 치솟았어요. 유럽에는 특히 그런 것 같은데 내연기관 차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이걸 못 쓰게 한다면 더 문제가 되겠죠. 못 쓰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기차를 강제할 때 이것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 세계 자동차 구매자의 절반의 50%가 향후 2년 이내 신차 또는 중고 내연기관차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연기관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속도가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 세계 신차 판매는 전기차로 가봅니다. 전 세계 전기차 보유 비중. 전 세계 전기차 보유 비중은 판매량은 내재 중 한 대인데 중국 조절만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둔화시키는가 본데 배터리 부분도 그렇고 2030년에는 신차 판매의 40-60%가 전기차로 채워진다. 그래서 뭐 환경 규제를 해가지고 못 쓰게 했을 때는 획기적으로 이쪽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2030년도 이 정도가 이제 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쪽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석유가 반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소 시대도 나왔고 그렇게 생각합니다.